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뉴욕으로 한번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 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연결이 네. 지금 연결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괜찮은가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넥타이가 아주 정열적으로 빨간 게 너무 예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특파원님께 나중에 좀 그 패션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기회가 요새 있었으면 부쩍 신경을 좋겠습니다.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이거 방송하신다고 네, 많이 지금 신경 쓰시죠, 요즘? 내용보다는 패션에 신경 지금 쓰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미국은 파란색이 상승을 가리키는데요. 음. 한국은 또 빨간색이니까 오늘 깔맞춤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운 잘 받도록 하겠고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특파님과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드디어 연준 의장 발표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월이 한 번 더 연임을 했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브레이너드가 부의장으로 승격을 했는데, 이게 뭐 묘한 절충이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현지 의견 목소리 좀 들려주시죠. 네, Money Talks Everything이라고 결국 미국채 수익률하고 달러화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가는 그 파월의 그 임기 4년의 재지명을 매파적 행보를 강화하는 수순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미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요. 미국채 10년물 벤치마크 수익률이 지난 주말에 1.5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전날 한때 한 1.67%까지 올랐거든요.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월가의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수익률을 보면 지난 주말에 0.499%에서 전날 한때 0.644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월가에서는 연준이 당초에는 내년 7월쯤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을 선물에 반영을 했었는데 아니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내년 6월쯤이면 기준금리 인상이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금리 선물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돈의 값인 환율도 고스란히 그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전날 한때 96.6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16개월 만에 최고치 행진을 계속했는데요. 이후에 반락을 했습니다만 캐리 통화인 그 일본 엔화 환율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엔화가 115.182로 거의 4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달러인 환율 상승은 엔화의 약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캐리 통화인 일본 엔화가 제로금리인 일본을 떠나서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데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그러면 왜 파월을 재지명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월가의 해석은 일단 인플레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슈퍼 비둘기보다는 비둘기를 선택한 그런 차선책이었다라고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그널을 어떻게 줄지 고민해왔던 결과가 파월의 재지명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제 연준 이사는 부의장에 지명하면서 금융 안정 쪽의 그런 역할을 좀 더 모색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지금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이대로 더 키웠다가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의 그런 안정적인 지도력을 인정해주는 선에서 절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비둘기를 택하는 건 좀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를 택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적절한 시그널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면 이제 그 미국 내에서의 해석을 보게 되면은 원래 파월이 비둘기는 아니었다. 과거의 어떤 전체적인 스탠스를 보게 되면은 매파에 가까웠었고 작년이 조금 이례적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임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러니까 실제 파월의 성향이 어떨 매파로 이렇게 변신할 가능성 없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미국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말씀도 주셨고요. 그러면 결국 물가를 잡으려면 일정 부분 최근에 달러화의 강세를 좀 용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최근 달러 강세에 대한 미국 정부나 통화당국에 대한 스탠스 같은 게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파월의 그런 말 바꾸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많이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은 상당히 변신에 능숙한 그런 사전 행보를 보여왔고요. 그래서 지금 파월이 행보가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조짐은 연준의 집행부를 대표했던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에 매파적 발언을 좀 강화했던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도 금통위원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 집행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준도 집행부가 오히려 파월의 의중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텐데요. 집행부에 있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에 테이퍼링의 속도를 좀 더 빨리 낼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난 주말 금리 급등을 촉발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파월이 연준 의장 재지명을 계기로 연준 집행부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스탠스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달러와 강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용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진단은 아직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월가는 달러와 강세로 갈 수 있는 모든 논거는 다 반영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당분간은 달러가 밀리면 저가 매수에 나서는 상황이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진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외환시장도 방금 제가 조금 보고 왔었는데요. 유로 달러와 환율이 1.121 달러까지 내려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96.6 중반까지 올라간 걸 방금 보고 왔는데요. 달러와 강세 분위기는 상당 부분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희석하는 그런 부분은 바이든 정부도 크게 실치하는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유가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서요. 전날 비축류 방출까지 결정했지만 유가는 오히려 대략 2%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그런 노심초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월가에서는 올해는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이른바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이 산타랠리가 이번에는 미국 뉴욕 증시를 건너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결국은 연준이 매파적인 행보를 강화한 데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 유입이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프리스의 글로벌 주식 전략가인 손 다비 같은 전문가는 이제 위험 자산에 더 이상 자금이 안 들어올 수 있다. 달러 강세를 보이는 것을 봐라. 그리고 외환 변동성이 촉발되고 있고 미국채 수익률도 놀라울 정도로 플래트닝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집행부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리처드 클랄리다 이제 곧 퇴임하실 분인데요. 연준 부의장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물꼬를 텄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서
이 다비 같은 경우에는 달러하는 모든 종류의 이제 글로벌 자산 가격을 이제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변동성이 수반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타랠리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긴축으로 넘어갈 거냐 하는 그런 기대치가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울한 4분기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내년 1분기께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1월하고 1월 사이에 S&P 500 수익률이 강했던 3개월은 나머지 경우에 산타랠리를 견인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과 10월 사이에 10월 사이에 상승폭이 한 4.8%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S&P 500의 그런 하위 종목들을 단순 평균을 하면 산타랠리 분위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산타랠리하고는 좀 분위기가 안 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산타랠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뭐 연말마다 산타랠리가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 미국의 그 소비 시즌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요번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최근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미국인들의 소비에 대한 열망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혹시 뭐 몸으로 좀 체감하시는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지금 그 공급망 명목 현상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펜트업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따른 그런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가게들이 아직까지 비축해 놨던 저축을 쓰고 싶지만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여전히 왕성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서 이번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산타랠리를 견인하는 그런 힘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가 닷컴 버블을 연상시킨다라는 뭐 그런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닷컴 버블이 연상시킨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어 왔지만 이게 완전히 랜드러시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랜드러시라는 게 이제 과거 서부 개척 시절에 먼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데에서 유리한 시사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뚝만 박으면 뭐 내 땅이라고 나중에 주장해왔던 그런 형태를 일컫는데요. 이게 지금 묻지마 투자로 이어졌던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두 다가 수익성보다는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수익은 뒷전이고 성장성만 보이면 뭐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IPO 시장이 한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IPO를 통해서 상장된 기업 가운데 뭐 스타 기업들 중에 하나는 리비안입니다.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때 뭐 1,500달러에 이르렀지만 아직 차를 한 대도 팔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지금 맞게 가는 거냐, 그런 성찰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머도 지금 뭐 전기차 스타트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닷컴 버블의 교훈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때다.
닷컴 버블 당시에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아마존, 퀄컴, 뭐 시스코 정도인데 미래를 옳게 본 건 맞지만 그 시기를 본 거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았느냐. 타이밍에 대해서는 너무 낙관적이었다. 그동안 닷컴에 대해서 낙관적이었던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냈었다. 그래서 루시드와 리비안 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좀 닷컴 버블에 대한 우려가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요번 주에 국내 시장에서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부세 관련된 고지서가 이제 발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에도 작년부터 그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뭐 뉴욕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한 변화나 뭐 이런 이슈 같은 건 없나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세금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자산 가격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뉴욕에서도 고급 주택 단지로 알려진 어퍼이스트 쪽에 위치한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뭐 자료 띄워줄 수 있으면 뭐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지금 침실 2개, 욕실 2개, 매매 가격이 179만 5천 달러입니다. 환율 한 1,190원을 적용하면 21억 3천만 원 가량일 거고요. 지금 이게 면적이 1,314 평방피트고 이걸 평방미터로 하면 122, 평수 개념 우리한테 친숙한 평수로 하면 한 35평, 36평 정도 되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재산세가 얼마이냐면 월에 1,555달러라고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8,660달러이고요. 마찬가지로 환율을 적용하면 2,220만 원 남짓합니다. 이게 이제 뉴욕에서 집을 소유하려면 보유세가 한 1.7%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재산세를 부담해야 이제 그 집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그 뉴욕의 베드타운인 그 뉴저지로 넘어가면 더 엄청나집니다. 그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율이 한 2.3%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시가격도 매매 가격이 한 90% 수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5억 원 가량의 주택을 보유하려면 세금을 한 해에 한 1천만 원 가량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실수요자들은요, 모기지 상환 원리금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 계획까지 현금 흐름에 포함해서 주택 구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이 아무리 낮고 뭐 집값이 오르고 해도 세금 부담 등을 그 부대 비용을 자산 가격의 할인 요인으로 적용을 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뉴욕과 뉴저지가 지금 사실 세계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소득권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그 회원국들 재산세 평균은 평가 가액이 한 1% 남짓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세금 부담을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할인 요인에 포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